오. (2015년) 겨울에 저한테 되게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영양 패러다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공부해서 올해로 8년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전해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꿈꿔왔던 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최겸입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네, 오늘 다들 계속 웃고 계시네요. 네. 가장 최선의 것을 1시간 안에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드리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드리는 강의 내용 중에서 솔루션 부분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다 받아들이기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전에 혹시나 다이어트 사이언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되게 오늘 약간 더 약간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눈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고 한번 오늘은 소화를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 남는 몇 가지만 가져가시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저는 최겸이라는 사람이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책을 제가 한 6년 정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 책을 냈고요. 아마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4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겸이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저렇게 약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가? 네가 뭘 알길래 전통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분명히 되게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입니다. 칼로리 균형 모델,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찐다. 반대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찌는 이유, 이게 여러분들이 살 빼는 방법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라고 끝났잖아요. 하지만 이 방식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중요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헤매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게 이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조선시대 비만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진심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웃기잖아요. 맞죠? 나중에 지나면 마치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담배 폈어요. 식당에서 담배 폈습니다. 아니면 버스에서 담배 피는 시절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돌아오면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야, 우리가 저게 맞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끝.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다면 그 미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탕으로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과학에 가까운 우리 비만과 다양한 대사 문제들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다층 호르몬 연결망 모델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만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있는 요소들은 제가 책이나 옛날에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고, 여기 있는 요소들이 이제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들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풋, 내부, 아웃풋 레이어들이에요. 그래서 내부를 좀 보면 여기 있는 일들이 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적인 반응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연쇄작용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풋 레이어인 요소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넣어주고 있는 행동과 자극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버튼처럼 눌리면 눌릴 때마다 그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또 다음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번 반복되다가 또 수만 번이겠죠?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염증 과잉, 코르티졸 과잉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결과로 우리 몸이 견디다가 못 견딜 때 망가져서 나타나는 게 체지방 과잉 축적이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 축적의 반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어나긴 하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의 반복 속에서 대사가 망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비만이 일어날 때 체지방은 많지 않습니다. 활력도 없고 식욕도 불안정하고 뭔가 컨디션 떨어지고 의욕 없고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지표도 같이 나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당도 이상하지, 당뇨 위험 있지, 심혈관 질환 위험 있지, 또는 암도 높게 발견되지. 근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만은 암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당뇨를 유발합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약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비만도 하나의 어떤 대사적인 문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살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사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논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레이어 중에서. 인풋이죠.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1번부터 제가 24번까지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잦은 섭취. 우리는 지금까지 365일 수십 년 동안 하루에 3끼와 간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식단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먹어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점심시간이 있는데 보면 또 점심시간 전에 약간 출출해요. 그럼 또 뭐 먹죠? 점심 먹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당 떨어지죠. 또 뭐 먹죠? 커피 마시거나 음료 마시거나 과자 간단하게 먹거나 또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또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끼니를 섭취했어요. 그게 건강하다고 믿었고.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첫 번째,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인류 역사가 지금 약 700만 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700만 년, 수백만 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365일 음식을 매일 배부르게 먹게 된 게 언제였을까? 농경이 시작된 게 10,000년 전이에요. 700분의 1, 0.01%, 이 전체 역사에서 잠깐 찰나 그 순간에 우리는 음식을 풍부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저희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1년 중에 보릿고개나 굶어야 되는 날들이 좀 있었고요. 음식을 잘 먹는 거는 약간 귀족이나 그래도 여유로운 사람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단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영양학을 보면 하루 3끼 다 간식을 먹으러 하는데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지 않는 시간 동안에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사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못 누린 상태로 평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대사 질환들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되게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입증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논문들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또는 이 논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똑똑하게 안 먹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대사를 망친다. 두 번째, 설탕과 액상과당은 칼로리가 높아서 살찌는 게 아니라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살찌는 게 아니라 핵심은 간에 독이기 때문에 살찌는 겁니다. 특히 저기 있는 과당 분자들은 간에 들어왔을 때 술과 거의 똑같이 대사돼요. 그러니까 지금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들이 막 비만이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왜 지방간에 걸려요? 그래서 비알코올 의존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방간이라는 거에서 왜 비알코올 의존성이라는 수식을 붙일까 생각해보면 원래는 지방간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너무 많은 거야. 설탕이 아닌 작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살찌는 게 우리 몸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설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때 독이다. 세 번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정상적인가? 다시 한 번 더,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 수백만 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까? 먹긴 먹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일 풍부하게 자주?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영양학은 전체 일량의 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전체 일량의 65%를 탄수화물로 그리고 지방은 적게 먹어야 된다.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탄수화물 저지방이 건강하다, 균형 잡혔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저도 찾고 싶은데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질문해도 답을 못 하십니다. 몇 가지 약간 비논리적인 답변만 하실 뿐이고 답을 못 했어요. 왜? 과학이 아니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외부에 섭취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지방은 나쁘고 탄수화물은 좋은 거지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량 과잉? 네, 열량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문제일반 식품 섭취하는 거. 네, 문제일반 식품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대사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 식품들입니다. 음주, 네, 술도 설탕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간에서 독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칼로리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때는 이랬잖아요. 술을 마시면 살찌는 이유는 술 마실 때 안주 드시잖아요. 술 마시고 바로 주무시니까 칼로리 소모 못 하잖아요. 술에도 칼로리가 있으니까 뭐 이 술은 칼로리가 얼마다, 저 술은 칼로리가 얼마다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의학 전문가도 이게 칼로리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에탄올은 독입니다. 독이 몸에 들어와서 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망가뜨리니까 또는 걔가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살찌는 거고 그 독 대사의 결과가 지방이 만들어져서 간에 쌓이고 간 밖으로 철철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신 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빨리 그 정보를 획득하신 얼리어답터고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릅니다. 그냥 술 많이 마시면 안주 먹으니까 술의 칼로리가 높으니까 살찌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이었지만 현대 우리가 지금 만성적으로 진짜 24시간 내내 멧돼지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멧돼지는 하루에 잠시 만나고 도망치고 아니면 죽든 끝났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시간 외에 계속해서 멧돼지랑 같이 있으니까 전신의 대사가 스트레스 반응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 망가진다. 양질 수면 부족.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중에서 저만큼 수면에 집착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수면이다. 무조건. 다른 거 하나도 아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대부분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은 찾기 힘들고 또 그 7시간 이상을 양질로 주무시느냐? 아닙니다. 얘가 대사를 망칩니다. 고강도 육체활동과 부족? 네. 우리가 아무리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우리가 끼니 많이 먹었어도 만약에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평생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들 알 텐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만 해도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운동선수나 고강도 육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열량 더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몸에서 걔들 다 잘 처리하니까.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다르죠. 우리 보통 뭐 일주일에 4번 운동하면 운동 많이 하는구나 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대사 문제를 막아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10번째, 장기단식의 부재. 장기단식을 했을 때는 24시간 이상의 공복입니다.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저는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대사 질환들의 위험을 낮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하고 있지 않아서 대사가 더 빨리 망가지고 있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활성산소 과잉. 활성산소란 산소를 활용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물질입니다. 반응성이 높아서 다르게 말하면 다른 물질들, 체내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뭔가 손상시켜서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활성산소를 너무 과잉 노출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염증 과잉,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주제에서 염증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에서 불이 난 거예요. 몸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몸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나 경찰차들이 와가지고 현장을 통제하고 수습하고 막아줘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걸렸어도 살아남습니다. 감기 걸려도 살아남아요. 감염도 살아남아요. 염증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염증이 과하면 스트레스처럼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현되고 있으면 그때는 마치 군대나 기동타격대나 경찰관들이 완전 부패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 붙잡고 M1 사람들 때리고 잡아가고 똑같아요.
이게 만성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식욕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자꾸 아프죠. 그러니까 막상 몸이 면역력을 회복해야 될 때는 못 싸우죠. 쓸데없는 데 쓰고 있으니까. 염증이고요. 고혈당 반복 노출.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걔들이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몸에서 혈당으로 들어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인데 얘가 몸에서 적절하게 쓰이면 괜찮은데요. 농도가 높으면 걔가 다른 물질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높은 농도의 포도당은 체내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하실 때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내 혈액 속에서 혈색소가 얼마나 당에 의해서 변했는가, 당에 의해서 손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네 몸속에 탄수화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는 얼마나 혈당이 잘 처리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포도당은 높은 농도로 너무 많이 노출되면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합병증들이 무섭잖아요. 대표적으로 눈 망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발끝 망가지고 발 썩죠. 지금 현재 한국에 30대 이상의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고요. 한국에서 매년마다 2,000명이 발을 자릅니다. 당뇨 때문에요. 당뇨 관리를 하겠지. 하지만 당뇨 관리는 그냥 관리니까 이어지다가 발이 썩어서 발을 자르는 거예요. 2,000명이면 하루에 5명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선 당뇨 때문에 또는 당뇨를 통제하지 못해서 발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 질환들이 이 고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란 질병을 빠르게 막지 않으면 지금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눈이 안 좋아지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날 것이다.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대사독소 과잉. 대사독소는 되게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중금속도 있고요. 또는 환경 호르몬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아마 오늘 주한 교수님이랑 같이 많이 얘기할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독소들,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몸에 대사적으로 독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주기 리듬 교란. 오늘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진짜 좋은 정보 중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아마 여기일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의 뇌고, 우리의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는 리듬이 있어요. 그 생체 리듬을 우리가 일주기 리듬,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뇌에서 조절이 되는데 그 뇌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그 서케디안 리듬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극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말하면 햇빛,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 몸은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조절한다. 24시간을 주기로.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고 아닐 때 일어날 일들이 있다. 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짚어보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졸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잠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가 지고 나면 나와요. 코르티솔은 반대로 약간 급성 반응 말고 평소에는 우리가 약간 깨어나게 만들고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내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건데요. 이게 우리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선이 코르티솔이고 멜라토닌은 파란색입니다. 여기가 지금 정오고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우리가 해가 한참 떠 있을 때는 코르티솔이 높아요. 지금부터 우리 몸은 계속해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사냥도 하고 가장 많이 활동을 해야 될 때니까 그때는 몸에서 에너지 많이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해가 지면 밤에 9시가 될 즈음에는 우리가 차분해지죠. 우리 낮보다 밤 쪽에 약간 새벽 감성도 있고 차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이때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편안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파란색을 보면 멜라토닌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안 나오다가 해가 지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몸이 우리한테 이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는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시면 자정에 가까웠을 때 피크를 찍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어떻게 넷플릭스를 보다가 뭘 하다가 밤에 12시까지는 좀 졸린데 1시를 넘어가거나 하면 갑자기 안 졸려요. 2시, 3시까지 이제 자야 돼. 핸드폰 막 보다 이제 자야 돼 했는데 그때는 막 말똥말똥해요. 과학이에요. 우리를 잠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이때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왜 깨어나는가? 이제는 코르티솔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짜여진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맞을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죠? 우리 몸은 우리가 해가 졌을 때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해가 뜨면 활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새벽에 이제 해가 막 뜰 즈음에 창밖에서 약간 어렴풋이 빛이 막 들어올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침에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잠에서 못 깨죠? 막 알람이 몇 개를 해도 계속 다시 일어나잖아요. 뭔가 생체 리듬이 지금 망가진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과학이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뇌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어떤 네트워크의 기능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잠인 거예요. 잠. 우리 잠을 너무 엉망으로 자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특히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잠 아껴서 뭐 했어요. 그건 굉장히 무섭고 길게 보면 어리석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잠이라는 걸 어떻게 일어나는지 작동하는 걸 배운 적이 없고 잠 어떻게 잘 자는지 배운 적이 없고 덜 자면 칭찬했고 많이 자면 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잘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두 가지. 빛이었어요. 왜 빛이냐면 왜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냐면 현대에는 해가 지고 나서도 해가 지지 않아요. 뇌의 입장에서는. 맞죠? 우리의 핸드폰, 우리의 TV, 우리의 어떤 모니터들, 노트북들. 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이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어떤 강한 빛들을 받고 있고 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지금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계속 해가 떠 있으니까 뇌 입장에서는 계속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고 대사가 망가진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했던 15번입니다. 16번, 장 건강 이상. 장이라고 했을 때는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 일단 소장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소장이라는 장기는 우리의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나오기까지 이제 이렇게 관들을 지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소화가 되는 것이 위와 소장. 그 중에서도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이 핵심 소화 기관이고 또 소장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방어선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몸에 들어왔어도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안 되면 소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장이 망가져 있으면 장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문지기가 거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집 문에 도어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아무나 여러분들 문에 들어와서 뭐 가져갈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해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이 망가진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장에는 우리 세포뿐만 아니라 장내에 되게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들의 환경, 그 미생물들이 어떤 잘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균형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욕 불안정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우울하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하듯이 장에는 또 신경세포가 되게 많죠. 장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식욕 불안정하고 힘없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장 상태가 좋으면 기분도 좋고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장을 망가뜨리고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음식들,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글루텐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항생제. 우리가 남용하고 있는 이 항생제. 물론 항생제가 적절하게 쓰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먹고 있으면 장내는 다 황폐가 된다. 네, 그냥 불모지인 거예요. 그런 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문제고 17번 약물 남용. 네, 약물 중요하죠. 현대에 되게 중요한 약물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함부로 먹는 거?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 약물이 건드리는 대사 어떤 반응들이 있어서 걔들이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것들 주의가 필요하다. 18번 미량 영양소 결핍. 우리 건강 얘기할 때 탄단지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는 영양제 왜 먹는지 모르고 그냥 드시는데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물과 공기를 제외하고 우리가 또 외부에서 드리는 되게 중요한 게 영양소.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면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량 영양소가 많은 양, 다량 필요한 영양소인데 걔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뭐 식이섬유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미량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덩어리가 막 큰 물질들은 아니지만 전체 대사,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반응들의 중간 물질이에요. 또 촉매 작용을 하기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나트륨.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니까 소금이 모자라면
그러면 나트륨이 하는 어떤 세포에서의 어떤 전달 물질들이 잘 안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 또는 비타민들, 이런 것들 중에서 결핍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대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칼로리 얘기한 게 아니죠. 대사 건강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9번 햇빛 노출 부족. 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라는 건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전신의 대사에서 되게 관여를 안 하는 게 없어요. 비타민 D는 뭐 뼈 건강, 뭐 뇌 건강, 이런 뭐 수면, 근육 합성 이런 데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비타민 D는 음식이 아니라 피부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성하냐면 햇빛을 통해서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 세포가 합성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과반수 이상의 비타민 D 합성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또 우리가 최대한 빛 안 쬐려고 하죠. 공원에 가시면 저희 어머니들 이제 선캡 쓰시고 장갑 끼시고 마스크 쓰시고 네, 무장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피부가 더 곱고 피부가 하얄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물론 자외선을 많이 쐬면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원시인들은 최대한 벗고 살았을 거예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거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회사 가서 실내에 있다가 해지면 퇴근하고 빛 안 쐬죠. 그러면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납니다. 네, 간단한 과학이에요. 그러면 대사가 망가진다. 오메가6 과잉은 우리 몸에서 다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6도 있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어쨌든 핵심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다 몸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달라요. 오메가6도 몸에서 필수 지방산이긴 한데 과하면 문제가 된다. 과하면 오메가3의 어떤 활용을 막기도 하고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6가 지금 너무 많은 식단.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성 식용유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 기름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양의 오메가6를 먹고 있는 상황, 인류 역사에서의 최초의 이런 100년 안의 실험들, 그게 대사를 망가뜨린다. 20번. 21번 넘어가고요. 22번. 이건 제가 교수님 만나기 전까지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1시간 동안 떠들었던 주제예요. 제가 말했던 제 친구의 다이어트 이야기도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몸만 가지고 맘만 가지고 폭식하고 구토하다가 우울증 간 거였어요.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5월에 책을 내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배운 게 이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학 정보들을 전하고 이거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실행하시고 되게 잘 바뀌어요. 근데 시작을 못하거나 자꾸 무너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저는 이제 무엇이 원인일까를 되게 들여다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어떤 뭐 마음 근력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편도체 불안정, 지나친 활성화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거 외에도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얻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빅 트라우마가 아니라 작은 트라우마도 있을 겁니다. 내 뇌에 어느 시절에 특히 어렸을 때 특히 뇌가 지금 말할 때 만들어진 어떤 기억들, 예를 들면 뭐 누군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뭐라 했다거나 누군가 나한테 뭐 너 돈 없지, 돈 때문에 뭔가 불편함 줬다거나 그러면 그것들이 머릿속의 어떤 방안에 저장이 돼서 나의 평생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다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섬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 상처가 이 부모와의 어떤 경험에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렸을 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았어도 돈이 없었어도 내가 살쪘어도 내가 공부 못했어도 부모님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존중받고 큰 사람들은 되게 쉽게 바뀌어요. 너무 잘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마음 근력이랑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 약간 진짜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유가 또 있었던 거야. 다이어트 과학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어떤 기억들과 상처들이 나의 지금의 어떤 불안정성, 이 호르몬과 신경계 날뛰임을 만들어내니까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는 거지. 더 힘들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기 이슈들. 그러니까 같은 논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독에 쉽게 빠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설탕과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가? 나쁜 걸 알아도.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일반적인 중독의 논리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물질들이 중독성도 있겠지만 자신의 각자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가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3번 너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같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기도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삶과 나의 뇌와 나의 몸에 정말 많은 걸 좌우하더라. 이거는 갈수록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을 내보면 그게 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끄덕일 거고 어떤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부정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러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변 5 사람들의 평균에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의 평균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 있어요. 내 주변 5 사람들이 맨날 주말마다 카페 투어 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카페 투어를 하겠죠. 술 많이 먹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모이겠죠.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막 헬창이다. 헬스를 참 좋아하는 애들이다. 헬스 참 좋아하는 애들이요. 헬참.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강의 오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혼자 온 사람들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여기 오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르게 가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지. 내가 지금 이런 식단을 시작하는데 난 내가 수면을 고치는 걸 시작하는데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호들갑 떤다. 뭐 그거 그렇게 유난 떠냐. 얼마나 오래 살려고. 뭐 얼마나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되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딱 그 평균의 모순인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제 말을 딱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그걸 좀 신경 쓰세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건을 버리는 거잖아요. 물건을 안 버리고 이게 얘를 여기로 옮겼다가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 끊을 거 바로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걔가 뇌와 전신의 대사를 망친다. 근데 정리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 그때부터는 죄송하지만 우리 선택인 거예요. 그건.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겠다 결심하는 거.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지금 30대 초반으로서 내린 인사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 나쁠 때 상관없이 특히 내가 밑바닥일 때 아무도 없는데 그때 기다리는 사람들, 그때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지. 그냥 허구한 날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심심하니까 모여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친구로 사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 정리는 꼭 필요하고 심지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프지만 안 바뀔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약간 이제 신경 가속성을 활용하지 못하면 못 바꿔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관계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24번 잘못된 살 때 반복.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단순히 덜 먹고 영양 결핍 만들고 뇌와 몸을 망치는 갑상선을 망치는 다이어트를 반복하셨으면 지금부터 뭔가를 하실 때 시간이 더 걸려야 돼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70kg, 80kg 여자분이 두 분 있어도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분은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 B는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반복했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보통 두 분 중에선 B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힘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게 제가 생각한 비만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한테 이 24가지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1번부터 24번까지. 근데 아마 제가 만약에 손들라고 하면 다 계속 손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걔들이 이제 하나씩 지금부터 하나씩 고치면 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하게 대사를 만들어서 대사 문제를 고치고 나아가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대사 건강 개선의 핵심이다.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는 받아 먹으세요.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건강관리할 때, 다이어트 하실 때, 뭔가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헬스장 끊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사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으시는 게 좋긴 해요. 제가 같이 나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삶 돌아보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모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삶을 돌아본다는 건 삶을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몸 돌아보기. 내 몸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 돼 있지? 내 몸 상태 어떻지? 얘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들이 두 번째다. 세 번째, 마음 돌아보기. 그럼 교수님과 한번 해봅시다. 4번, 대인관계 정리 말씀드렸고요. 5번, 스케줄 분석하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아놀드 홍이라는 분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날 제가 되게 약간 영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루를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잠이야. 3분의 1 잠. 잠 8시간 빼볼게요. 그러면 파트 2는 이제 우리 생계예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도 근로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각자 8시간일 텐데, 그때 휴게 시간이 있으니까 9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서울에서나 경기권에서나 지방에서든 통근할 때, 또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사실 또 많은 분들은 1시간 반 걸리죠. 2시간도 있을 거고. 1시간 반, 1시간 반 출퇴근하면 3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9시간에다가 3시간 합치면 12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몇 시간 남아요? 4시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루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은 4시간밖에 없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4시간 주어진다. 물론 잠도 나를 위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 4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가 했을 때 아놀드 님이 말해줬던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 3을 자기 개발로 넣어서 거기에 식단과 운동도 넣어야 된다는 거야. 또 명상도 들어가겠죠 이제. 내가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공부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파트 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을 한번 분석해보는 거야. 내가 잠에 얼마 쓰고 있었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였으며, 파트 3에 있다. 일단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드리면,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또 이제 얻은 인사이트가,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 쉽게 다이어트 성공하는구나.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60대 이상의 분들이 꽤 많거든요. 50대, 60대. 근데 특히 그분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있겠죠? 12시간 더 있어요. 하루 중에 여기서 쓰는 시간이 12시간이 더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여유가 있고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나이 들었어, 나 이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30대인 젊은 분들보다 더 좋은 상황인 거예요. 늦은 거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거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늦은 건 없다. 네, 이거 이해하면 되게 이 관점이 이런 프레임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과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면 4시간 쓰는 행동들을 한번 분석해서 내가 낭비하는 시간 뭐지? 낭비하는 시간은 2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 안 해도 될 카카오톡을 막 또 30분 보는 거. 인스타그램 한번 시작하면 절대 30분 만에 못 나오죠?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나면 1시간 반, 2시간 지나 있잖아요. 내가 안 써도 될 시간들을 안 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더 집중도 있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걔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거. 두 번째, 내가 하루 동안 회사에서 막 상사들이랑 회사에서 막 지치대로 지치고 터덜터덜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그때 와서 공부하는 거. 효율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 4시간도 그 시간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제안 드리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 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 뒤에다가 나의 시간 쓸 것인가, 그 시간 앞에다가 쓸 것인가를 배치할 수는 있잖아. 근데 앞에다 배치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가 가장 나에게 효율적이고 맑은 시간이니까. 아무도 방해 못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뭔가 쓰고 싶으면 아침에 새벽 4시, 5시 사이 일어나서 아침에 그 시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7번. 네.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내 습관을 고칠 건데,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습관은 수면이다. 잠부터 고친다. 네. 내 잠 어떻게 자고 있었는지 보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챙겨 먹는 건데 안 먹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좋은 음식을 잘 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다른 거 안 먹고요.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먹어도 배가 부르고 두 끼 먹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우리가 밥 같지 않은 밥을 먹으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간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명절에 저희 할머니 밥이 밥 같지 않은 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잖아요, 보통. 그 밥이 이제 나쁜 기름이 이제 있었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바꿨는데, 나쁜 기름이 있었고, 그때 막 설탕도 많고, 갈비 달고, 걔를 먹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아침에 다 가족 다 모여가지고 먹었는데, 또 갑자기 간식 먹고 있고, 또 점심 먹고 계속 먹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명절 때. 스스로에게 약간 감탄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시즌 폭식하잖아요. 대국민 폭식 기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똑바로 먹으면 못 먹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핵심이다. 근데 시간 확보해야 된다. 시간 확보예요. 9번째, 운동 시간 확보하는 거. 이건 교수님도 저랑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었는데, 운동이라는 것을 시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을 삶에서 이제 박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내가 평생 기계를 롱런하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은 그냥 박아놓고, 잠이나 음식이나 운동 쓰는 시간들을 박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내가 쓰는 거지.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회사 때문에 못해라고 할 때, 저는 약간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어쩌면 회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먹고 싶지 않은 술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기 힘든 스케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벌어야 되는 돈이라면, 그 돈 계산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지금 삶에서의 그 에너지와 지금 그것의 가치는 얼마인데. 내가 연봉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해봤자 한 달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저는 저한테 10억 줘도 제 수면 못 깎아요. 그냥 저렇게 살래요. 네, 못 바꿔요. 그 계산을 우리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나의 수면과 음식 선택권을 박탈한다? 저는 거기에 큰 비용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8시간 이상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문장 하나입니다. 8시간 자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뇌는 8시간 잤을 때 잘 기능할 수 있어요. 8시간 자야지 그 자는 동안에 뇌와 전신에서 우리 몸을 정돈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뭔가 힘을 기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이라는 것도 근육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랑 근육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 기술을 수행했을 때 걔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건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잘 때. 근데 깊게 잘 때.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주무시는데, 물론 현대인들이 지금 쉽지 않으니까 7시간 이상은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설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얘들은 유튜브에서나 강의 설명드립니다. 얘들은 대사를 망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글루텐, 나쁜 기름, 그냥 식물이나 콩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 그리고 튀긴 음식들은 대사를 망친다. 세 번째, 술과 커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나 이제 제 강의를 많이 안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가 되게 좋은 포인트일 거예요. 뭐 술은 나쁜 거 다 아실 거잖아요. 커피. 이거는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나 구독자분들이 많이 봤어요. 커피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죄송해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고요. 얻게 되는 가치가 너무 커요.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첫 일주일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커피 중독됐으니까. 그래서 담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는 커피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신다. 좋아요, 많죠? 교수님도 드시네요. 5잔. 커피라는 게 우리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대사 열어주긴 하는데, 그런데 이 카페인이 너무 과하면 우리의 부신이나 또는 전신의 대사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고, 교감신경도 그렇고 좀 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이에요. 과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는 6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12시 맞았으면 6시가 되면 이제 절반으로 200mg의 카페인을 먹었으면 이제 정오쯤에 오후 6시가 되면 100mg, 자정이 되면 50mg. 그러면 아직도 나는 카페인의 영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나 잘 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보통 잘 자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깊게 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커피를 먹어도 잘 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도 잘 잔다라는 건 첫 번째, 숙면과 수면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잠을 들 수 있는 거랑 수면 속에서 뇌와 전신의 기능들이 똑바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뇌파 재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잘 잔다고 해요? 두 번째, 숙면을 해본 사람들은 아침에 잘 자고 났을 때 그 느낌들을 알아요. 에너지 너무 넘치고 막 더 자고 싶지도 않아. 그냥 바로 일어나. 알람시가 없어도. 그 느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수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게 효과적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난 10월부터 제가 말을 해가지고 커피를 단식을 해봤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져요. 잠을 내가 잘 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분도 있고 잠을 정말 못 잤는데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 계시기도 하죠. 수면장애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고친 분들 너무 많아요. 수면장애 때문에 정신과에서 수면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커피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끊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카페인을 바꾸거나 뭐 적게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커피를 한 달 동안 버티자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근데 그것만 해도 많은 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 지금 뭔가 파는 것도 아니고 해보라고 제안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끊어보고 그 다음 결정해보자. 일단 내가 이 영향에서 한 달만 벗어나서 내 몸이 얼만큼 커피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잘 잘 수 있었는데 못 자고 있었는지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할 수 있었는데 더 살 뺄 수 있었는데 운동 안 해도 식단 안 해도 심지어 커피만 바꿔도 많은 게 바뀔 거라는 제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리고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또 재밌겠죠? 여기 있고 네, 하루에 한두 끼 잘 먹어라. 네, 저는 인간이 3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거나 뭐 농사량,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두 끼 정도 잘 먹는 게 좋다. 배부르게. 그리고 5번 너무 중요합니다. 5번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한테. 과학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8시간 걸려요. 짧아도 4시간에서 6시간. 심지어 위에서 소화가 끝나고 소장 넘어가는데 4시간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죄송해요. 이제 생각해볼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8시에. 우리가 퇴근해가지고 7시에 먹었어요. 7시에 음식을 먹으면 다 먹고 나면 8시겠죠? 마지막 한 습관은 8시쯤일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소화시키고 자야지 해가지고 12시에 누워요. 몸에서 소화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메인 게임 시작이에요.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지금 소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깊게 못 자는 거지. 그래서 잠들기 전에 8시간 공복, 적어도 6시간 공복을 하면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그럼 또 다음날 하루가 달라져요. 다음날 나의 뇌와 몸 전신의 대상태가 달라져요. 이게 너무 되게 과학이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수면 중요하다? 근데 인간의 몸은 깊게 자기 위해서는 음식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로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뇌신경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앤드류 후얼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드 행오버라고 해요. 푸드 행오버. 행오버가 그 숙취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푸드도 행오버가 있다는 거야. 늦게 먹고 나면. 야식 먹으면 취약이고 저녁도 늦게 먹고 나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근데 그게 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이거야. 이거의 핵심은 사실 안 먹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자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조명이 없을 때는 해가 지고 나면 음식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 우리가 그 낮 시간 동안에 잘 챙겨 먹고 해가 지고 나면 그만 먹자.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 6번째, 적절한 공복 시간 확보. 이거는 약간 두 가지일 텐데요. 하루 중에 내가 먹는 시간 외에 공복 시간을 좀 만들자. 이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끔씩 9번과 같이 주기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에 단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 유튜브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뭐 이제는 사실 과학적으로 너무 입증이 돼 있죠. 그래서 교수님이 저랑 얘기할 때 너무 그냥 무슨 이미 얘기를 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공부 좀 해봐도 뭐 뇌신경이나 전신의 대사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긴 공부를 만들어주면 뭐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들의 어떤 위험 낮춰지고 뭐 지방간이나 다양한 것들 안정화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토파지예요. 오토파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세상에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에요.
오토파지 축하드려요. 처음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대청소라고 표현하면 좋은데요. 우리의 세포 안에 노폐물들이 쌓이고 뭔가 고장나기도 해요. 마치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무리 정돈해서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에 먼지도 쌓이고 뭔가 고장나고 뭔가 노폐물도 쌓이고 버릴 게 생겨요. 우리는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밖에 버리는데 세포들은 그런 시스템이 우리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였던 거예요. 세포 자가 포식인데 이게 뭐냐면 세포 안에 문제가 되는 단백질이나 어떤 고장난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표시가 붙어가지고 거기를 감싸서 걔를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소각장인 리소솜에서 분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덩어리가 고장났어. 또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어. 얘를 분해해버리면 그게 오토파지고 분해해버리면 걔가 작게 분해돼서 재활용될 수 있어요. 단백질로 치면 아미노산이 다시 분해돼서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이 작용이 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현대에 있는 되게 다양한 질환들 보면 다 합성이거든요. 합성, 증식, 과잉 증식, 자꾸 붓고 뇌신경계도 막 노폐물 쌓여서 막 이제 세포 망가지고 암, 과잉 증식, 심혈관 질환, 뭐 동맥, 이제 관상동맥 이런 데들의 축적 그리고 이제 막히고 경색. 분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적절한 분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공복입니다. 그러니까 16대 8, 18대 6 단식 이거 아니에요. 물론 아예 이제 무슨 스위치처럼 0과 1은 아닌데요. 스펙트럼에 있겠지만 24시간 이상 정도의 공복이 만들어져야지 그때 우리 몸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것들 처리할 시간이다 생각해서 세포에 있는 것들을 분해하고 청소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자고. 우리 현대인들은 평생 365일 매일매일 쉬지 않고 먹는 게 건강하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면 오토파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고 나니까 현대에 있는 되게 많은 퇴행성 질환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걸리는 질환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애초에 아플 필요가 없었던 거야. 적절한 공복만 만들었으면.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을 때는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선물입니다. 이것도. 해가 지고 나면 핸드폰 끄세요. 또는 저녁 어느 시간쯤에 이제 마무리하세요. 우리 옛날에 카카오톡 없을 때, 스마트폰 없을 때, 집에 전화기만 있을 때 잘 살았어요. 사실 그때 우리 저녁 시간에 전화 안 하는 게 예의였고 그때는 우리 그냥 집에서 각자 가족들이랑 같이 잘 보면 살았어요. 편지도 많이 쓰고 그랬죠.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다. 시구도 하나 쓰고. 그때도 소통 잘했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것도 내가 지금 카톡 밤에 안 받는다고 무슨 일 안 생기니까 적절하게 그냥 이제 이 시간 되면 끄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SNS를 하고 싶다. 유튜브를 보고 싶다. 교수님 라이브를 밤에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예외만 2가지. 이제 교수님의 유튜브나 제 유튜브를 보실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치 있으니까 이거는 포기하자. 그건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 넷플릭스는 아침에 보자. 인스타그램은 아침에 하자. 그게 그나마 낫다. 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끄세요. 그리고 혹시나 같이 사는 자녀분들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각자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진짜 세상이에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만났지만 저도 이걸 통해서 뭔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길 가보세요. 헬스장 가보세요. 사람들이 폰으로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자전거 탈 때는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운동하는데 뭐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또 핸드폰 열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뭐 있잖아 지금. 밥 먹을 때 뭐 해요? 오늘 내가 밥 먹을 때 뭘 볼지 결정해야 되죠. 이거 진짜 기이합니다. 기이해요.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우리를 현재 있지 못하게 만들고 대사와 몸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핸드폰 적절히 쓰자. 근데 우리가 밤에는 좀 끄자. 쓸 거면 낮에 다 쓰고. 그래서 저는 보통 뭐 하냐면 집에 들어와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확인 다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장이 늦었을 거예요. 혹시나 환불 요청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답장 잘 안 하는 게 핸드폰을 덜 볼수록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보통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냥 끕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핸드폰을 안 열어요. 눈 떴을 때 가장 최대한 늦게 핸드폰을 켭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나는 잠들기 전 몇 시간부터 아침에 몇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한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뇌나 이런 정신들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연결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 켤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만드는 게 꽤 중요하다. 이제 뭔가 다이어트 강의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좀 달라요. 가동성.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3년 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살까지 내가 원하는 음식 막 먹고 돌아다니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자가 뛰어왔을 때 손자가 뛰어와도 안 넘어지고 받아서 들 수 있고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한테 화장실 그 행위를 요청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드웨어를 또는 뇌를 통해서 연결된 그것들을 계속 단련시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지금 운동을 해도 유지해요. 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시라. 이런 것들 하면 여러분들이 질병 위험도 낮춰주고 면역에도 좋고 뇌도 좋다. 꼭 하세요. 9번째 말씀드렸고 마음독서 관리는 오늘 주한 교수님이랑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찍으세요. 제가 오늘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가져왔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자, 첫 번째 루틴 만들세요. 루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일어나는 그 루틴들 그거 못 만들면 잘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 너무 쉬워져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 만들어버리면 이게 아침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꼭 만들어라.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 날들, 내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습관을 하나 잡아버리고 그걸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라. 두 번째, 네,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서 생활하라.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준비해야죠. 잘 준비. 명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탄단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저는 탄단지 얘기를 잘 안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를 안 했죠. 다이어트 유튜버가 하는 걸로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보통 다이어트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칼로리 이렇게 드시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드세요 하잖아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몸은 알아서 조절할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단백질은 체중 숫자의 1, 2배 곱한 숫자만큼 1배도 괜찮고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단백질 필요량이 더 많으니까 2배까지도 괜찮다. 탄수화물은 적게 먹자 능사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지금 지방이 많아. 태울 지방들이 좀 있고 뭔가 대사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죠. 내 몸이 나아질 때까지. 근데 내가 몸이 나아졌어. 그러면 그때는 탄수화물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현재 상태의 맥락에 맞게 과하지 않게 먹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하지 않게 먹는 건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대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g 정도의 탄수화물 먹고 있어요. 통계에서. 300g이면 햇반 기준으로는 한 4공기, 5공기예요. 현대 한국인들이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햇반 4, 5개 먹고 있다. 정상인가?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영양 전문가죠. 전체 일량의 60%에서 70%만큼 먹으라 했잖아요. 죄송해요, 전문가분들. 하지만 저는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 잘못했으면 이야기하고 내가 틀렸으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지질. 네.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 또는 지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단순히 그냥 덜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줄수록 좋아요. 네. 지방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방 나쁘지만 그냥 천연 지방들, 우리 몸에서 문제가 없는 지방들은 몸에 필요해요. 그건 뭐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들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영양제 사는 건데 그 전에 음식 똑바로 먹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최대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것들을 영양제를 보충하자. 10번째, 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려놓음, 알아차림, 즐거움, 설렘, 감사. 얘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뇌과학적으로나 대사에 있어서 몸과 뇌를 연결해 볼게요, 뒤에서. 그래서 잘 오셨어요, 오늘. 첫 번째,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다 저의 가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엔 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때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많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다고 공고히 믿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우리가 지금 또는 현재 건강 전문가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보이나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머리가 좋아도 안 보이잖아요. 또는 방향을 봐야지 보는 거죠. 방향을 봐야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긴장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들어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뭐가 문제지? 여기서 뭐가 배울 게 있지? 커피 끊으니까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야. 마음 여시고 공부하시라. 두 번째, 툭툭툭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바뀌는 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막 시작도 못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만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하자. 그냥 하자. 일단은 이것만 하자. 에이, 이거는 내가 못하지. 그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툭툭툭 쳐내는 거. 세 번째, 작은 성공 쌓아나가는 거. 이거는 인생 전체에 적용되죠. 어떤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전문가든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든 다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작은 어떤 스스로와의 싸움들, 작은 경험들을 해오면서 걔들이 주는 즐거움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도파민이겠지만 그 도파민이 주는 어떤 쾌감들을 계속해서 늘어나가면서 작은 성공을 해보니까 더 세고 더 세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망글려 키우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갑자기 내가 엉망이었는데 좋아지자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근육 키우듯이 여기서부터 내가 계속해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 쌓아나가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그걸 해보면서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이게 건강관리지, 내가 갑자기 엉망이다 갑자기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 이런 거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관성 만들기. 네, 관성이 핵심이에요.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하다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습관 틀어져요. 장엉망이 될 때도 있고 그때 어려워요. 근데 그 관성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습관도 관성을 만드는 거 신경 쓰시고, 아직 관성 존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여야겠죠. 네, 5번은 넘어가고 5번, 6번, 7번 넘어갈게요. 집중하기. 네, 뇌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어떤 행위를 하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싶을 때는 그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된다. 집중해야지 뇌의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 식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집중하자. 점진적 과부하. 식단, 운동, 수면 다 하나씩 내 몸에 부하를 주면서 조금씩 나아가게 만드는 거다. 내가 평생 지금 하루 3끼, 4끼, 5끼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단식한다고 72시간 시작하면 그거는 과부하의 원칙이 안 맞는 거죠. 천천히, 예를 들면 공복 시간 늘린다고 하면 하루에 12시간 공부 만들어보고 괜찮네? 한 달 뒤에 16시간, 한 달 뒤에 20시간, 어느 날 괜찮으니까 24시간.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면과 식단도 마찬가지. 기록하기.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의 마지막 순간들은 기록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11번 남의 시선과 말 흘려듣기. 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유난 떤다? 에이,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것들 좀 흘려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예시를 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주고 여기 와겠지만 지난 7년 동안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연구한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인이, 친구가, 자녀가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대요. 의사들이 할 말이 틀렸대요.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야. 하던 거 그만두고, 명문대 그만두고 이거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죠. 의사가 또 뭐라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흘려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결과 바뀌었잖아요. 결과로 증명하는 거야. 결과가 잘 되니까 연락이 먼저 오죠. 그때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냥 무시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에 그 과정에서는 보통 먹고 촌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쪽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냥 참고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남의 말을 듣고 막 마음 쓰고 있으면 못 가요. 그냥 내가 진짜 생각했는데 이게 맞은 것 같으면 밀어붙이는 거야. 사람들과 연락 끊고 그냥 내가 집중하는 거야. 그 시간 보내는 거야.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수면, 저한테 이런 말 할 거예요. 저 누구 만나야 해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하니까 못해요 하는데 그거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뺄 살이 좀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엉망인데
지금 맨날 보던 그 친구 또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친구랑 또 한 번 그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딱 1년만 고3처럼 해보는 거야. 누구든지 다 1년만, 첫 1년은 고3처럼 해보라고. 고3처럼 목표의식 가지고 이 시간 동안은 약간 조금 비인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게 나아진지 아닌지 볼 수 있고 뭔가 하지. 관성 만들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 안 하는 고3처럼. 네. 뭔가 공부하는 척은 하는데 공부를 한다는 결심은 하고 책상 정리 맨날 하는데 참고서는 그렇게 많은데 인강은 그렇게 많이 결제했지만 학원에 갔지만 안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집중하시라. 그리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는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자. 과정에 집중했으면 됐어. 어차피 여러분들 살이 얼마 빠졌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결정하는 건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편하게 무리하지 마시고 14번째, 어차피 인생 길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부분 다 보면 50년 이상 남았잖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낸 신호도 집중하면서 좀 편하게 가자.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관리 하실 때 체중이 아니라 얘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지표다. 얘들이 나아졌는지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할 때 제가 답을 들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 요소들을 다 확인하면서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체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체중은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얘들이 여러분들이 대사가 건강한지 아닌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기록들 해야 되잖아요. 또는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뭔가 체크할 때 뭔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플래너가 있는데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상태 보기, 목적과 목표 정리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식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고하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땠어요? 네. 열린 마음으로 여기 오신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몸은 되게 강하더라. 진짜 저거 신기하게 정말 엉망이던 분들이 몇 달 만에 다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냥 60대, 70대 상관없어요. 지난번 강연 때도 한 70대 분이 오셨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70대인데 5kg 빠졌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 가벼운 적이 없었다. 저도 신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다 어떤 강력한 대사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쁜 짓만 그만하면 우리 몸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해주면 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정 축하드리고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 성공들 만들어 나가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기했습니다.